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46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년 내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8만 전자로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천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성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권사 센터장들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16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후보 시절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들 센터장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주식시장이 다시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꽤 진척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 불합리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1,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자사주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9월 중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돈이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에서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예대마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투자와 신사업 육성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하루꼴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오늘 이 대통령이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신사와 금융기관 해킹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 SGI 보증보험에 이어 롯데카드마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정책금리 인하를 재개했습니다. 회의에서 연준이 시장 예견대로 25bp 금리 인하와 연내 2차례의 추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 기대에 부응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어제 하루 쉬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장을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었는데 장 초반에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었고요. 어제 이제 1%대 후퇴를 하면서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힘을 내주면서 여전히 지수가 올라가려는 힘, 상승 쪽으로 힘이 강하다는 점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838억 원, 기관은 4,300억 원 정도를 샀고요. 개인은
7,816억 원을 팔았습니다. 네, 오늘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증시에 힘을 불어넣긴 했지만 FOMC 결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 반응대로 FOMC 무난하게 넘겼다고 생각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우리 증시가 다시 최고치를 썼다는 점을 보면은 잘 넘겼다고 봐야겠지만 이번 FOMC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진단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이런 시장의 고민들이 역력하게 드러났는데요. 파월 의장 기자회견 초반대에는 매파적인 좀 메시지를 내면서 S&P 500이 1%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었고 이후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또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도 또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프로 이제 보듯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은 10년물이 지난밤에 4.09%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4.05, 지금 또 현재는 4.04%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지금 뭐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간밤 뉴욕 증시를 두고 뭐 냉탕과 온탕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FOMC 뭐 해석의 여지를 상당히 남겼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클로징에서도 제가 금리를 이번에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연내 몇 번 더 내릴 것이냐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 기자, 일단 이번 달은 내렸고 나머지 두 번의 FOMC에서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두고 리스크 관리용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라는 점을 규정을 했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방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뭐 말씀하신 대로 9월 FOMC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뭐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이 됐었고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내비칠 것이냐가 이번에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연준의 점도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올해 말 이제 정책금리 중간값이 3.6% 수준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앞서 이제 6월 점도표가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했었는데 한 차례 더, 그러니까 남은 두 번의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열어뒀다는 점, 이게 비둘기적으로 좀 해석이 됐고요. 다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된 부분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점도표상으로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이다, 내년에 한 차례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내년에도 뭐 많게는 세 차례의 금리를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리서치들의 분석 해석들을 보면은 올해는 좀 비둘기적이었고 내년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충분히 줬다는 점이 증시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뭐 해석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증권사들의 지금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하루 숙고의 시간을 더 가진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뭐 매번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작년 연준의 첫 금리 인하 9월 빅컷 이후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갔었던 반면에 우리 증시는 작년 연말에 좀 부진하면서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컸었는데요. 일단 작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증권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이런 정책 기대에 따른 유동성 장세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라는 재료는 분명히 우리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외국인들의 위험 자산 선호를 자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증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것이 다 돌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낙관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직전 최고치를 찍었던 4년 전 2021년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37%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이 수치가 어제까지 아직 33%대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이 유동성 완화를 타고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오는 이유고요. 다만 지난밤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과 같이 그동안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가파르게 반영했던 점은 일부 이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에는 좀 유의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서울보다 경기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자 대출 규제 이후 관망하던 이들이 구매를 서두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다시금 가팔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보다 0.12%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3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동향이 반영되는 첫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당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해서 한강벨트 대부분의 지역의 오름폭이 커진 가운데 특히 성동은 0.41%나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한 상승률만 21%입니다. 마포도 0.28% 오르며 강남에서 시작된 열기가 이제는 성동과 마포로 옮겨붙은 흐름입니다. 네, 성동과 마포의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될 거란 전망에 6.27 대출 규제 이후 관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넓히면서 성동과 마포가 차기 규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에 나설 것이고 그 전에 집을 사두자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급 물량 대부분이 서울 바깥에 집중될 걸로 보이면서 서울 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공공주도 공급의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매물 부족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거로 보고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호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실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어느덧 3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기만 하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마음 급한 사람들이 갭 투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한강벨트를 넘어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성동과 가까운 동대문이 조금씩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레미안 위브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현재 최대 16억 원까지도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12억 원대에 거래된 거를 감안하면 불과 석 달 만에 한 3, 4억 원 정도 오른 겁니다. 현재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마포나 성동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입성을 못한 사람들이 가까운 동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규제 전 집을 매수해두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천과 영등포 등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의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이 연상되는데 정부가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죠? 예, 업계에서는 만약에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마포와 성동, 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 전역과 과천, 또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다 대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투기 과열지구가 좀 더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이들 지역은 대출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겨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강벨트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성동구, 마포구 일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직접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간접적으로 세금을 건드리는 효과를 가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확대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약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CVC 번호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는 전사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회원 960만 명 중 약 3분의 1에 가까운 회원 정보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CVC 번호까지 노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롯데카드에 따르면 현재 부정 거래가 가능한 경로는 키인 결제 방식뿐입니다. 이는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맹점의 약 1% 남짓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해외 키인 결제를 전면 차단했고 국내 거래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고객들에 대해 카드 재발급 이용 정지 등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는 향후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 사용 우려 고객에게는 다음해 연회비를 면제해줄 예정인데 최소 5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카드는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을 투자해 보안 체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표이사 사임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약속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사임까지도 포함을 해서요. 이날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보안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허술한 사항에 대해선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을 찾아내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만드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로 카티 치료제인데요. 효과는 좋지만 문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1호 카티 치료제 탄생이 머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바이탈은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카티 치료제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원리로 암을 치료하는 겁니까?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일종의 백혈구인데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해서 특정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돕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편집된 T세포, 즉 카티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한 게 카티 치료제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내 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일반적인 항암제 주성분이 외부 물질이라면요. 카티 치료제는 본인의 면역세포가 기본 성분이라서 개인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제로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발성이거나 기존의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환자를 타깃으로 하고요. 실제로 승인받은 치료제들을 살펴보면 불치병이거나 기존의 약이 잘 듣지 않는 환자가 절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약사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혈액을 뽑고 유전자를 편집을 하고 다시 몸에 주입하는 이런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건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게 좀 흠이고요. 보험 적용이 안 되면 회당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유전자 편집이라는 비교적 최신 기술이 적용될 만큼 아직 국내에 승인된 치료제가 3개뿐인데요. 첫 번째가 노바티스의 킴리아, 두 번째가 얀센의 카빅티고요. 최근에 허가가 난 길리어드의 예스카타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험 적용이 된 제품이 킴리아뿐이라서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상 다른 제품들은 우리 의료 현장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산 카티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국산 치료제라면 외국으로 혈액을 보내고 다시 들여오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한국에 GMP 공장이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치료제 투여제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설비를 만들 필요가 없이 카티 치료가
수리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게 국산 CAR-T 수요도 큰 상황이고요. 아직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산 CAR-T 치료제는 없지만 유력한 국산 1호 후보는 있습니다. 이미 3상 임상을 마쳤고 지난해 말에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완료한 바이오 기업 큐로셀의 암발셀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허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사용을 해봤더니 암세포 소실로 병이 없다고 판단하는 완전 관해율 수치가 67%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적응증은 림프종입니다. 현재 성인 백혈병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큐로셀은 오는 9월 말에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포 치료제 포럼에서 기술 발표를 진행합니다. 큐로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큐로셀 외에 다른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클론 역시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임상 2상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완전 관해율이 68% 수준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근 허가받은 길리어드의 예스카타보다 10% 이상 우수한 성적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베리스모 역시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AR-T 치료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암을 타깃하는 것과 달리 이론상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해서 고형암을 노리는 후보 물질입니다. 베리스모가 미국에 있다 보니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임상 1상 중간 분석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HLB 관계자 전언입니다. 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위에서 새로운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오늘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보다 조금 빠른 속도에 좌석이 한정돼 있어 번호표를 받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도착해도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 출퇴근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오전 11시 마곡에서 출발한 한강버스가 50분 만에 여의도 선착장에 들어옵니다. 첫 배를 기다린 승객들로 선착장은 1시간 전부터 붐볐지만 중간에 내린 인원만큼인 30명 정도만 새로 탈 수 있었습니다. 만선으로 나머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다음 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 많아갖고 못하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대기해서 다음 차에 앉아서. 서울시는 10월부터 첫 차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운항 횟수도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한강버스 요금은 1회 3,000원, 기후 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할 경우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한강 이용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각 선착장은 문화와 트렌드가 아우러지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퇴근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는 데다 그마저도 날씨가 굳으면 배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명 정도밖에 못 탔어요. 출퇴근용으로는 못 할 것 같아요. 자전거나 러닝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이곳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한강버스는 잠실까지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운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길에 올라야 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대중교통. 탑승부터 번거롭고 결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강 유람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